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올해도 벌써 마지막 분기입니다. 참 힘든 한 해였죠. 내년은 어떨까요?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내년 경제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광석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 교수님은 2019년부터 매년 이제 4분기 되면은 그 다음에 경제 전망서를 내고 계십니다. 벌써 이제 올해로 5번째인데 전망서 내용 이제 2부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좀 관심 있는 사안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 나오고, 네. 그날 뭐 장중에서 막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어쨌든 오르고 끝났어요. 네. 그러다 며칠 또 떨어지고. 네. 우리 시간은 이제 오늘 새벽에 보니까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시장이 이렇게 이제 불안정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소위 이제 물가, 그다음 금리, 시장. 예.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히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행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 인상 속도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물론 금리를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올리느냐. 그 이야기는 이례적인 물가 때문인 거죠. 물가가 초인플레이션, 이례적이고.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삼박자죠. 근데 그 시장에는 외환시장, 강달러 기조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주식시장, 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 자금 이탈하는 현상, 주가가 조정되는 거.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자산시장인 부동산 시장도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 그리고 실물 경제의 충격,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 가파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하게 연결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 주로 거실을 이제 보는 전문가인데 경기 판단하실 때 참고하는 대표적인 지표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저도 꼭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가장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 지표가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이것은 거의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경기 국면을 먼저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수준의 지표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지금 둔화적인 기조인가, 완화적인 기조인가, 아니면 침체 국면에 진입하나 그런 것들을 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소비자 심리지수죠. 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을 밑으로 그 밑으로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그게 이제 경기에 영향을 주는 거고 소비자 심리지수와 함께 보는 것이 기업 경기 실사지수, 기업의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또 이런 것들과 함께 경기 선행지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 매크로한 경제 여건이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걸 보고 환율이라는 관점에서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꼭 판단하는 것이 빅스 지수, 시장의 불안감, 불확실성이 얼마나 고조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달러 강세 기조가 나올 것인가, 금값이 오를 것인가 이런 걸 좀 확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지표들 지금 내용 네.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소위 말해서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기준선을 유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둔화 혹은 하강, 침체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려운데 100이라는 기준선을 다 밑으로 하회하고 있고 하회하는 수준이 아니라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소비자 심리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코로나19 때를 제외하면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정말 극단적인 사례거든요. 소비자 심리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역사상 소비자 심리지수가 그렇게 얼어붙은 적이 없었죠. IMF 외환위기 때조차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 대봉쇄 조치 때문에 심리지수가 더 이렇게 급격히 떨어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 그러니까 이렇게 침체 국면에 앞으로 접어들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 그 밖에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지수들이 기준선, 100이면 100, 50이면 50, 그 기준선을 밑도는 현상. 그러면 이게 다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3개월 혹은 6개월 후에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는 잣대인 것이죠. 특히 주가랑 관련해서는 어느 지표가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은 단연 선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성이라는 것은 결국 금리와 맞물려서 움직이는데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올라가는 고점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선반영되는 흐름이 있는 거죠. 먼저부터 돈의 이동이 있을 거야 하면서 돈을 빼는 행위가 나타나니까 주가는 먼저 조정되고 금리가 급격하게 인하된다라고 한다면 또 돈을 급격하게 또 주식시장에 투입하는 방식인 거죠. 선행성이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금리 전망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금리를 전망하려면 지금 연준의 마음처럼 연준의 의사결정처럼 역시 금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물가이니까 물가를 전망해야죠. 결국 물가가 주식시장의 선행지표다. 그리고 물가가 잡혔나 안 잡혔나라는 것을 잡힐 거라면 정점을 찍고 떨어질 거라면 언제쯤 이 연준이나 중앙은행들이 목표로 하는 그 물가에 도달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 선행지표.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를 확인해서 물가를 진단하고 그것이 이제 금리 인상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것을 판단할 때는 이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들을 확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현 시점 경기 판단, 예. 뭐 침체라고 보시는 거예요? 침체라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 지금은 침체를 체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제 하강 국면인 건 맞고요. 둔화에서 침체로 들어가는 것인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침체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학술적인 용어로는 둔화에 가깝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하강 국면인 건 맞는데 0 이상에서 떨어지는 거. 이걸 좀 둔화에 가깝고요. 침체는 23년 1분기 끝자락에 옵니다. 대략 한 2, 3월 달에 침체가 시작됩니다. 침체를 여러분들이 정말 실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점은 말 그대로 고용에 있습니다. 네. 고용지표가 가장 경기 후행적 지표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파탄이 나고 나서야 또 해고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서 당장 채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채용 공고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고용 시장이 회복되나 침체되나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굉장히 경기라는 국면과 봤을 때 한 1, 2개월 후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고용 침체가 나타나는 것이 23년에 있기 때문에 1, 2분기쯤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침체라는 것을 더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고용 지표 자체도 네. 실제 고용 시장을 다소 후행적으로 반영을 하는 성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표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연준이 그런 후행적인 지표에 좀 집착해서 네. 판단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금리 정책도 좀 너무 체력에 비해서는 좀 과도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예. 어쨌든 이 채널이 머니올라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그 통화 정책, 긴축적 통화 정책은 정말 인기 없는 정책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금리를 계속 올리면 올릴수록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시장, 주식 시장을 대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연준을 실패다. 경기 침체 올 텐데 왜 경기 침체라는 걸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금리 인상하느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죄송하지만 저는 이 주식 시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시경제라는 틀을 봤을 때 네. 지금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가 걱정돼서 금리 인상을 더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통화 정책도 아닙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를 용인하는 것이고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이놈이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이놈의 물가를 못 잡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목표는 주가 지지 아닙니다. 주가 유지 아닙니다. 가계부채 난을 해소하자. 이거 아닙니다.
중앙은행의 목적은 물가 안정입니다. 무조건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이 물가를 못 잡으면 경기 침체를 막는 한이 있어도 물가를 못 잡으면 연준의 실패인 거예요. 연준의 실패는 물가를 못 잡을 때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야기해서 지금 소위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수요를 떨어뜨리는 거죠. 소비도 침체시키고 기업의 투자도 침체시키고 그게 연준의 역할인 거죠. 지금 결국은 이것을 이만큼으로 떨어뜨리는 그 통화정책 기조,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이게 경기 침체를 용인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경기 침체 올 텐데 미국 왜 이렇게 금리 인상하나가 아니라 경기 침체를 만들어야 물가가 잡힌다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제롬 파월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부디 여러분께 주식 투자자로서 주식 시장에 계신 분들 혹은 뭐 어떤 금융사에서의 조언,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파월의 입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셔라. 근데 어쨌든 이 경제 체력이라는 게 뒷받침이 안 되면 네. 금리 인상이라는 걸 뭐 계속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이는 건 결국은 그냥 경제가 좀 뭐 시쳇말로 좀 그로기 상태에 들어가야 뭐 답이 나오는 겁니까? 물가가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4%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충분히 관찰하고, 물론 제롬 파월은 2%라고 얘기를 했지만 2%가 목표 물가니까요. 그 목표 물가를 이룰 때까지는 금리 인상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4%대 이상의 물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연준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4% 이하로 물가 상승률이 잡히는 그런 현상을 보고서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4% 언더로 물가가 떨어진다고 한들 금리를 당장 내릴 수는 없습니다. 상당 기간 그 높은 고점의 기준금리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의 시대가 연장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경기 침체보다는 물가에 초점을 두고 금리 동결 혹은 이제 인하 결정을 해 나갈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뭐 얘기하다 보면 기승전 물가인데 네. 이번 달 CPI도 이제 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도 막 요동치고. 네. 근데 이게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가라는 건 어떻게 보면 후행 지표란 말이에요. 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주택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지표로 반영되는데 상당 기간이 맞습니다. 심지어는 뭐 18개월까지도 걸리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른바 피크아웃 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아직 뭐 이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드리면 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피크아웃 이미 찍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시장에서는 정점 찍고 떨어졌으니까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주가 저점이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연준 입장에서는 FOMC 위원들 입장에서는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룰 때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바로 안도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 기조로부터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선행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주식시장은 그런 것을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니까 저점이라는 것을 판단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점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약세장이 지금 1년 가까이, 네. 우리 기준으로 보면 뭐 1년 넘었어요. 네. 뭐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네. 뭐 영원히 이 약세장이 지속되지는 않을 거고 결국은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언젠가는 올라갈 텐데 네. 개인적으로 이 바닥을 좀 확인한다고 그럴까요? 네. 할 때 어떤 걸 보세요? 결국 기준금리 인상의 스탠스가 이제 계속 인상은 하겠지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하다가 베이비 스텝으로 속도를 주춤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으로 혹은 주춤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 결국은 금리 인상 고점이죠. 금리의 터미널 레이트에 거의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의 고점으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 11월에 FOMC 회의에 가지만 그때 어떻게 보면 포워드 가이던스로 이번에 이만큼 금리 인상했고 앞으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할 것이다 라는 사인을 제시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지점이 어떻게 보면 분기점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 지점이 저점 국면이겠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23년 중반이 기준금리의 고점이지만 그 고점을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점이 11, 12월인 거죠. 그래서 22년 중에는 뭐 주식 투자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조언을 드렸습니다만 11월 정도가 저점을 다지는 국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은 그만 모아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 주식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뭐 좋은 의견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금리의 고점으로부터 6개월 전이 저점 국면이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고 있으나 저점으로부터 반등은 하지만 뭐 정말 20년에 경험하셨던 이렇게 V자 반등, 드라마틱한 반등 그것을 기대하기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좋은 투자는 빚 갚는 것이다. 가장 좋은 투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축하는 것도 안전추구형 투자 전략을 꾀하는 분들은 저축금리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5%대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포기하고 주식 투자하는 것이 좀 상당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 말고 저축도 아직도 23년까지는 유효하다. 지금 물가, 금리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시장 불안감이 증폭될 때는 뭐 달러가 여지없이 이제 강달러가 돼요. 아마 이 안전자산 선호하는 심리가 작용한다고 보이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뭐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연준이 이제 천문학적인 돈을 푼 데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그럴 때쯤이면은 이제 신흥국들이 참 미국은 감기고 뭐 신흥국은 몸살인데 지금 신흥국 사정은 좀 어떤지 궁금해요. 그 몇 개 신흥국들은 재정 상황도 안 좋고 뭐 부채 위기도 있고 외환 위기 목전에 앞에 두고 있고 그런 여건에서 같이 금리 인상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외국인 자금 유출이 또 일어나고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신흥국 외환 위기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고 가장 불안한 국가들이 취약 신흥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취약 신흥국들을 제외해 놓고 보면 신흥국 경제가 나름 탄탄하게 전개되는데 23년에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진국 권역이 L자가 깊숙이 들어가고요. 신흥국 경제는 L자에서 나름 맴도는 국면인데 신흥국 전체가 그러니까 외환 위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취약 신흥국들을 제외해 놓고 보면 나름의 반등세가 뚜렷합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 패시픽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 권역,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베트남이나 또 말레이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외환 위기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성장세는 굉장히 높은 그 반등하는 흐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조금 강하게 신흥국 ETF 투자하는 것은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21년까지는 선진국들이 먼저 반등했고요. 신흥국들은 아직 전혀 회복되지 못하던 국면이었어요. 이건 백신 보급이 차이가 있어서 그랬어요. 그러다가 21년, 22년 또 23년까지는 이제 신흥국이 아닌 선진국들이 크게 경기 침체 국면에 처하고요. 이건 금리의 역습인 거죠. 근데 이 주요 특히 아시아 패시픽 이 신흥국들은 이제 저점을 뒤로 하고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면서 뚜렷하게 회복되는 그런 나라들을 좀 선별해서 투자 의사결정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뭐 말로 할 수가 없을 만큼 이제 시장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정말 이게 좀 물리적으로 네. 어떤 그런 실체나 근거가 있는 약세장인지 네. 아니면 공포심리가 과도하게 작용해서 실제보다는 훨씬 더 큰 어떤 그런 약세를 가져온 건지 네.
뭐 아무리 봐도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는 뭐 경제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여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요. 실물 경제라는 관점에서 성장세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경제 위기 때만큼 나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 0%대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성장률이면 위기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2년, 23년은 그런 성격의 경제는 아니다. L자형에 가까운 거지 V자 침체는 아니다.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시는데 삼성전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2020년, 21년에 10만 전자 바라본다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9만 전자, 8만 전자, 7만 전자, 5만 전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기간에 삼성전자가 잘못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왜 떨어졌을까? 그것은 제로금리 때문에 떨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바라본다 하는 지점은 완화의 시대였던 거고요. 금리를 제로금리로 떨어뜨리던 그런 시대였고요. 그리고 지금 5만 전자일 때는 금리를 빅스텝, 자연스텝으로 인상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빴던 적도 없어요. 기대 심리도 좋은 것들을 많이 R200 가입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사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런 국면 자체는 매크로가 결정한 경제였죠. 그러니까 지금도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과 뭐 빅스텝, 자연스텝 금리 인상 행보 때문에 시장에서 돈이 이동하는 것이죠. 주식시장에서 나와서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하는 장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돈의 이동을 보시는 게 좋겠다.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을 먼저 관찰하시고 반대로 흐르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계속 쌀 때 담아야 된다 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추격 매수하는 그런 접근 방식의 투자가 맞을 것인가. 계속 빅스텝, 자연스텝 하는 그런 22년 한 해 동안 그게 맞았던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우리 서학개미들 뭐 여전히 지금 대형 기술주 뭐 많이 지금 물려 있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라도 팔아야 되나? 뭐 늦었지만 이제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네, 사셔야 된다, 팔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올리기보다 그 저점을 다지는 구간은 11월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11월 정도면 저점을 다지고 그때 반등하는 국면에 놓이기 때문에 그 반등세는 또 원래 기술주가 지금 현재 투자하기보다는 미래에 투자하는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미래 가치.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 더 떨어지고 오를 때 더 많이 올라요. 그 해당 종목의 성격상.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저점을 다지는 국면이 그 분기점이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가 좀 바뀌는 또 11월에 또 중요한 것이 바이든의 중간 선거가 있죠. 그때쯤 되면 이제 바이든이 이제 강달러를 조금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통화 당국 말고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잡기라는 그 고을 그것을 조금 늦출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강달러를 조금 더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국면이 11월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주식시장에 조금 호재로 작용하는 요소들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 해석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기술주가 10년 넘게 좋았고 이제는 사이클상 이제 당분간 뭐 가치주가 좋지 않겠느냐. 가치주 사라. 아니다. 뭐 이런 장소에서는 가치주건 뭐건 뭐 다 안심 못한다. 네. 아예 그냥 현금 들고 있어라. 뭐 여러 가지 이 목소리가 있는데 네. 교수님은 뭐 어떤 목소리를 갖고 계십니까? 가치주 같은 경우는요. 23년 경제가 실적 자체가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가치주는 실적 기반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기술주 같은 경우는 미래가치 지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등세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여간 참 전문가 따라서 참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세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금리의 고점은 23년 중반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고점으로부터 이제 결국은 크로스되는 거예요. 체감적으로 크로스되는 게 뭐냐면 물가 상승률은 그래도 4% 언더로 내려오는 구간, 그 정도가 23년 중반, 초중반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을 더 안 합니다. 자연히 물가가 잡히겠구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